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할머니께서 평소 사연에 빠지다의 애독자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다시 생각해도 제 인생에 절대 없을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외할머니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고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도 돈만 벌러 다니시느라 집에 계시지 않았던 엄마에 대한 추억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외할머니와 함께였어요. 30이 넘은 최근까지도 외할머니와 먹고 자고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외할머니는 특별해요. 제 인생은 외할머니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 외할머니가 몇 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고 변비 증상이 자꾸 있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대장암 3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정말 지금 당장 외할머니가 죽기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당시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면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줄 아는데 저는 아닙니다. 외할머니께서 워낙 엄하게 키우셨어요. 부모 없는 티 절대 내면 안 된다고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키우셨습니다. 거기다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학원까지 보내주시면서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엄마랑 삼촌은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줘도 공부도 못해서 대학도 못 갔는데 우리 손주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니 무조건 4년제 갈 거야. 제 앞에서는 항상 엄하게 하셨어도 동네 사람들만 보면 외할머니는 그렇게 제 자랑을 하셨어요.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다고 크게 될 애라고요. 저는 그런 외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할머니 말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저는 외할머니에게 속썩이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주 어릴 때인데도 제 기억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저도 매일 울기만 했을 때입니다. 외할머니는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저를 품에 꼭 안고 잠드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옆에 외할머니가 없었어요. 저는 놀라서 바로 일어나 외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혼자 거실에 쪼그려 앉아 계셨어요.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그러고는 혼자 작은 소리로 넋두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어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내 속도 모르고 손만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건 일찍 집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딸년이라고는 자식 하나 덜렁 남겨놓고 저렇게 먼저 가버리는 불효까지 저지르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서글픈지 아직도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결심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외할머니 힘들게 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자고요. 그 결심을 저는 모두 다 이뤄냈습니다. 외할머니의 바람대로 서울에 4년제 대학도 들어가고 탄탄한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더니만 암처럼 나쁜 병에 걸려버렸으니까요. 저는 외할머니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이후 어떻게든 외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는 일도 있더군요. 외할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느라 많이 고생하셨어요. 식당 일, 남의 집 일 하면서 학원비에 학비를 다 내주셨습니다. 그랬으니 보험이 있을 리가 있나요?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비랑 검사비가 몇십만 원씩 드는데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항암을 받을 때마다 입원을 하셔야 하는데 유일한 보호자인 제가 출근을 해야 하니 할머니 곁에 있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신입이다 보니 정시에 퇴근도 못하고 매일 야근이고 회사에 살다시피 하니 외할머니를 돌본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몸도 아픈데 병원에 혼자 계셔야 하는 외할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몇 년 만에 외삼촌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사고치고 집을 나간 망난이라도 자식인데 부모가 아픈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외삼촌은 할머니가 대장암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수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암? 암은 무조건 유전인데 그런 더러운 병에 걸리면 어쩌자는 거야. 돈도 없어 죽겠는데 암보험까지 들어놔야겠네.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라는 인간이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저딴 개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퇴근 시간이 늦어서 매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삼촌이 시간 되시면 오늘 내일만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쌍욕을 해주고 전화도 끊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 성격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손 하나가 귀한 때이니까요. 뭐래? 네 할머니가 너라면 아주 죽고 못 살아서 하나뿐인 아들도 내팽개쳤는데 네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제 와서 나한테 연락을 하면 어떡해? 외할머니께서 평소 외삼촌에게 하시던 말이 있어요. 저건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요.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삼촌은 사람 새끼가 아니었어요. 다 커서까지 하는 일도 없이 할머니의 등골만 빼먹더니 양아치들하고 어울려서 감옥에 갈 뻔한 걸 외할머니가 손 써서 빼줬더니만 그대로 집을 나가서 한 번을 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괜한 기대를 했어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까지는 보호자가 없어도 불편한 일이 없었는데 외할머니께서 대장암 수술하실 때는 보호자가 없으니 불편한 일이 많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는데요. 간병인만으로는 수습이 안 돼서 일하다가도 병원에 들르고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병원을 두세 번씩 모시고 가야 하다 보니 출근을 하면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할머니 혼자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뭘 자꾸 휴가를 내? 너 그러다가 회사 윗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려고? 나야 평소에 일도 잘하고 윗분들한테 예쁨 많이 받아서 이 정도 휴가 내는 거 가지고는 안 혼나. 할머니는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낫기나 해요. 할머니야 항상 병원에 혼자 가겠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최근에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은 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접수하기도 힘들어요. 할머니 혼자 가시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며 고생하실 게 뻔한데 제가 모른 척 출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수술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수술 끝나고 바로 폐로 전이가 되고 나서는 저도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병원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랬는데 전이 되고 나서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매일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거의 매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위급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어떤 날은 외할머니께서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눈도 못 뜰 정도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급하게 병원을 가느라 회사에 연락도 못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정신은 온통 병원에 가 있으니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선 마음 편하게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당장 돈이 급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일용직밖에 없었어요. 저는 곧장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막노동이죠. 몸은 힘들었지만 새벽에 나가 일찍 일이 끝나기도 하고 외할머니 병원 일정에 맞춰서 일을 쉴 수도 있으니 저에게는 딱이었어요. 저는 외할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5년 동안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지냈습니다. 제 20대의 절반을 노동자로 지냈으니 이제는 어엿한 막노동꾼이 되었죠. 처음엔 멀끔한 양복이 아닌 허름한 운동복을 입고 출근한다는 게 창피하고 적응이 안 되기도 했지만
5년 가까이 하다 보니 이제는 셔츠나 정장이 훨씬 더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막노동도 기술이라고 5년 정도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 일당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웬만한 직장인보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외할머니 병원비 내면서 주말에 외할머니 모시고 나들이 정도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는 벌었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한 번은 외할머니 생신이라 백화점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곧 겨울이 다가와서 외할머니에게 좋은 패딩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할머니는 안 사겠다고 백화점에 가서도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놈의 잠바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 조금 있으면 죽을 노인네한테 이런 거 사주지 말고 우리 손주 좋은 거 사 입어. 할머니는 필요 없어. 죽기는 누가 죽는다 그래. 할머니는 평생 나랑 살 거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징그러운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몇 살인데 평생 너랑 같이 살아. 너도 빨리 좋은 색신 만나서 장가 가야지. 외할머니는 항상 당신보다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제 걱정만 하고 사시더니만 아픈 와중에도 제가 혹여나 외할머니 때문에 힘들까봐 걱정하셨어요. 할머니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거 100개 사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빨리 색만 좀 골라봐. 우리 미자씨는 역시 꽃분홍색이 잘 어울리나?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텐데 미안해 죽겠네. 이런 걸 뭐하러 사?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우리 손주 고생만 시켜서 큰일이다, 큰일이야. 나는 할머니 고칠 수만 있다면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괜히 나 돈 쓰는 거 아까워서 아픈 거 참으면 안 돼. 평생 같이 살아서 그런지 외할머니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우리 사이를 항상 방해하는 방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삼촌이에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는데 도 같은 인간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아프기 시작하고 이미 2, 3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뜬금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외삼촌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우리 엄마. 평생 자식들 때문에 속만 썩이고 살더니만 이제 좀 손주 덕 좀 보고 사나 했더니 몸뚱이가 망가졌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한 줄 알았어요. 외할머니 손까지 붙잡으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무슨 초상났어요? 할머니 이제 전이 된 것도 없이 항암 열심히 받고 있는데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왜 괜히 호들갑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초병을 시작한 게 언젠데 이제 나타나서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너무 재수가 없더라고요. 너는 오랜만에 삼촌 만나서 반갑지도 않냐? 암튼 새끼가 자기 엄마 닮아서 쌀쌀 맞아요. 삼촌 목 마르니까 나가서 커피나 한 잔 사와. 삼촌은 달달한 카라멜 밖에 아니면 안 먹는다. 그래, 삼촌 오랜만에 왔으니까 커피랑 과일도 좀 사와라.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지만 외할머니 얼굴을 보고 꾹 참았습니다.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하는 외할머니 얼굴을 보니 화가 나다가도 내가 참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까지 가서 외삼촌이 좋아하는 딸기까지 사서 가지고 왔는데 이미 외삼촌은 돌아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할머니에게 외삼촌은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외할머니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혼자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급한 일 생겼다고 가봐야 한다네. 금방 또 다시 놀러 온대.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산 세월이 30년이 넘어요. 외할머니의 떨리는 눈썹만 봐도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바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할머니 말은 분명 거짓말이었어요. 뭐야, 할머니 설마 외삼촌한테 또 돈 줬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그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100이면 100 돈 때문인데 제가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외할머니 자식이 맞으면 한 번 정도는 걱정돼서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건데 삼촌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개망난이는 끝까지 개망난이었어요. 삼촌이 애초에 집에 찾아온 건 외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요.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종로에서 가게를 한대. 요즘 그 여자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고 했나 봐. 그래도 자기가 남잔데 보증금이라도 좀 내야 동업하는 느낌이 나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돈을 안 줘? 앞으로는 그 여자랑 착실하게 살아본다는데. 평소 돈에 대한 일이라면 철두철미한 외할머니가 유일하게 샘이 흐릴 때가 바로 외삼촌 앞에서였어요. 사기꾼 같은 외삼촌이 앞에서 조금만 입을 털면 그 지갑에서 항상 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외삼촌 때문에 외할머니가 날린 돈만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답답해서 외할머니에게 삼촌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외할머니는 제 말을 안 들어요. 같은 수법에 매일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저도 좋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돈을 펑펑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본인은 패딩 하나 못 사고 벌벌 떨면서 쓰레기 같은 자식놈도 자식이라고 몇 년 만에 불쑥 나타나는데도 보기만 해도 좋다고 돈까지 주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병에 걸린 자신이 안쓰럽지도 않은가 봐요. 할머니 바보야? 그 인간이 하는 말을 믿어? 왜 또 어디 가서 그 돈으로 사기치면 어쩌라고 그 돈을 줘?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내가 나가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왜 할머니 마음대로 저 인간을 주고 그러냐고. 나 속 터져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말에 할머니도 소리를 지르고 반박을 하셔야 하는데 그날만큼은 할머니가 조용하시더군요. 그러더니만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이 할미가 이제 노만까지 났나 보다.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저 새끼한테 돈을 안 준다고 그렇게 다짐다짐을 했는데 또 내가 정신이 나가서 우리 손주가 고생해서 번 돈 저런 새끼한테 줬다. 할머니가 작은 어깨까지 웅크리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저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날 저와 할머니는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외할머니는 다시는 제 앞에서 삼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와 둘만 생각하며 외할머니의 병이 완치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새 외할머니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도 저와 할머니는 씩씩하게 병원 생활을 견뎠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매일 병원에 오가며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만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사실 건설 현장 막노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더울 때는 온몸에서 땀이 비처럼 흐르고 추운 겨울이면 손과 발이 딱딱하게 얼어붙어서 무거운 벽돌을 들어 나르다가 넘어져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춥기도 하죠. 그래도 가끔 비가 오면 예상치 못하게 쉬는 날이라 그런 때는 좋았어요. 물론 일당을 받을 수 없으니 내일은 꼭 비가 그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외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 일을 나가지 못했어요. 전날부터 할머니 숨소리가 좋지 않아 걱정되던 차였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외할머니가 걱정돼서 제대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낑낑거리며 움직이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외할머니도 제대로 주무시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나 외할머니나 거의 못 자다시피 한 상태로 간신히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할머니가 걱정돼서 저는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워 병원 안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병실 안에 있을 때보다는 밖이 더 나으신지 산책을 나오자 여기저기 두리번하기도 하고 얕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때였어요.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손짓을 하시더니 옆에 벤치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은 외할머니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을 천천히 들어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평소에는 눈도 맞추기를 힘들어 하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눈동자를 똑바로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술을 뗐어요. 우리 손주, 이 할미 때문에 고생이 많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착한 우리 손주가 할미 잘못 만나 고생만 하고
미안하다. 할머니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 할머니 없었으면 벌써 그 작은 지하실 방에서 굶어 죽었어. 지금까지 외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부모님이자 친구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찬 할머니는 그대로 제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할미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아버지 죽었다는 말 거짓말이었어. 나도 몇 년 전에야 네 엄마 일기장 보고 나서야 알았는데 실은 대신기업 회장이 바로 너희 친아버지란다. 저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심지어 귓가에 띠 하는 기계음까지 들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에이 할머니, 의사선생님 말씀이 할머니가 몸이 아프기는 해도 치매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 할머니 지금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재미없게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할미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이 할머니 서랍 맨 아래 봐봐. 거기에 너희 엄마 일기장 있다. 그 안에 증거며 뭐며 다 있으니까 이 할머니 죽거든 그거 가지고 그 남자 찾아가. 알았지? 제 손을 잡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간 채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걸 아는데도 할머니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 무섭게 왜 그래? 정말 엄마 일기장이 있기는 있어? 평소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외할머니는 금세 지쳐 휠체어에 탄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 휠체어를 끌고 그대로 병실로 돌아갔어요. 미룰 수 있다면 최대한 멀리 미루고 싶고 절대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그날 밤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외할머니는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그날 밤 긴긴 투병 생활을 끝내게 될 줄 말이죠. 그래서 힘든 몸을 간신히 이끌고 저에게 어렵게 힘든 이야기를 하신 걸까 싶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일도 나가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 저에게는 너무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던 외삼촌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외삼촌 연락처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례 때 코빼기도 안 보이길래 연락처가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걸 보니 제 메시지를 받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아무래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10년 만에 집에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안 나가고 여기 있어? 이 집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번 주 내로 나가.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 때는 언제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이제와 이 오래된 집이 욕심이 났나 봐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외삼촌이 아무리 개망나니처럼 굴었어도 제가 참았던 건 절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 곁에는 제가 있으니 외삼촌 따위야 필요 없어서 그냥 둔 거랍니다. 그런데 더는 아니에요.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니 저런 인간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이랑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걸리니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 이 집은 나랑 할머니랑 평생 벌어서 산 우리 집이야. 당신한테 10원 한 푼도 내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나는 게 외할머니 인생이 너무 슬퍼요. 외할머니는 살아생전 자식들 덕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가진 걸 다 뺏기면 뺏기면서 살았죠. 외할아버지께서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거라고는 다 낡아빠진 집 한 채였어요. 그 집이야 혼자 자식 둘 키우느라 진작 다 날리고 집도 없이 사셨답니다. 그 이후에는 외할머니께서 평생 남의 집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 식구가 살았대요. 나중에는 있는 돈이란 돈은 성인이 된 외삼촌이랑 엄마에게 다 줘서 내보내고 외할머니 혼자 사시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전셋집을 구해 제가 생길 때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저와 외할머니 둘만 남겨지고 나서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할머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은 일절 안 쓰고 모두 모아 다 할머니에게 몽땅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외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는 돈이 아까웠던 적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외할머니도 저를 위해 사셨으니까요. 지금의 이 집이 그렇게 둘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산 우리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와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집보다 대단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그런 집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대장암으로 투병한 게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번 찾아오거나 연락 한번 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와 저딴 소리를 하니 인간 같지도 않더군요. 그래봤자 너는 손자야. 우리 엄마 아들은 나가라고.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그 재산은 당연히 내 거지. 이 집은 내 거야. 이번 주 내로 무조건 나가. 알았어?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대더니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고 있던 분노가 단번에 끌어올랐어요. 외할머니를 간호하는 동안 외할머니의 건강만을 생각하느라 나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었는데 외삼촌을 만난 순간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악몽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바로 부동산에 전화부터 했습니다. 외삼촌이 멋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는 게 생각이 나서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저는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조금 전에 그 집 할머니 아들이 왔다 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집 무조건 내놓다고 하던데. 자기가 집주인이라고요.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던 손자예요. 이 집은 제가 증여받기로 했으니까 팔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삼촌이 가서 집 내놓겠다고 이상한 소리 해도 절대 들은 척 하지도 마세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소리까지 해야 한다는 게 화가 났지만 이제는 제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의 영원한 보호자였던 외할머니가 이제 제 곁에 없으니까요. 제가 스스로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처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집 정리부터 했어요. 할머니 짐을 다 꺼내서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저와 할머니의 추억이 깃들지 않은 물건이 없어서 저는 짐 정리를 하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정리를 했어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서랍장 맨 아래 처음 보는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엄마의 일기장이라는 걸 보자마자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단숨에 엄마의 일기장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는 엄마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어떻게 저를 가지게 됐는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쇼킹했던 건 제 아버지의 정체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현재 대신기업 회장이 맞았어요. 저를 낳기 전 엄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라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재벌 2세였더라고요. 부모만 믿고 하는 거 없이 놀다 부산 해운대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됐답니다. 친구들과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는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버지가 말을 건 덕분에 인연이 됐대요. 그날 아버지는 엄마에게 비싼 외제차도 태워주고 부산에서 제일 고급 식당에도 데려갔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아버지가 재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엄마의 표현을 말하자면 아버지가 그냥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동네 양아치인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헤어진 뒤에도 엄마를 잊지 못한 아버지는 엄마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구애를 했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넘어간 엄마는 아버지와 몇 개월 연애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미 집안에서 정한 여자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았대요. 내가 약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건 내 마음이랑 다 별개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그딴 입에 발린 소리 이제 나한텐 안 먹혀요. 결국은 결혼은 부잣집 여자랑 하고 연애는 나랑 하겠다는 개소리잖아요. 80년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막장 이별을 한 어머니는 그때의 충격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대로 외할머니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서워서 다른 생각도 했었지만 외할머니의 만류에 결국은 저를 낳기로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어째 닮을 게 없어서 젊어서 과부된 엄마 팔자를 닮았냐. 그래도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아버지는 없어도 엄마랑 할머니 있으니 우리 손주는 씩씩하게 클 거야. 외할머니의 씩씩함은 그때도 똑같았더라고요. 그 시대에 딸 가진 엄마라면 딸이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반대할 게 뻔한 일인데 우리 외할머니는 본인이 다 알아서 키워줄 테니 겁먹을 거 하나 없다고 하셨대요. 그 다음 장부터는 일기는 없고 제 어릴 적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익숙한 제 사진이 붙어있는 일기장을 계속 넘기다 보니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장엔 엄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진호 아빠. 엄마는 항상 제 앞에서 아버지가 일찍 죽어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우겼어요. 그래놓고 이런 걸 숨겨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으셨나 봐요. 정확하게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사진에 적어두셨으니까요. 저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요. 사실 저는 엄마나 외할머니를 닮지 않았어요. 저는 키도 크고 피부도 까무잡잡한데 엄마나 외할머니는 체격도 작고 피부도 하얀 편이었거든요. 항상 나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덩치가 크고 피부가 외국인처럼 까만가 했더니 아버지를 닮은 거였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은 지금의 제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보다 보니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외삼촌 앞에서는 애써 당당하게 굴었지만 사실 저는 외삼촌이 다녀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 외삼촌이 소송이라도 하게 된다면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번뜩이며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유언대로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이미 가족이 있는 상태일 테니 저를 모르는 척 문전박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뭐든지 믿져야 본전이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비빌 언덕은 오직 아버지뿐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다음날 엄마의 일기장을 들고 사진 속 아버지의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저도 무모하다는 거야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에는 아버지 사진 한 장 덜렁 있을 뿐 어디에 사는지도 연락처도 전혀 모르니까요. 처음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큰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 정말 저를 낳아준 아버지가 맞나 믿기지 않아서요. 예상한 대로 연락처도 없이 무작정 회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회사 대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1층 데스크에서부터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이유도 없이 회사 대표를 만나러 왔다는데 어떤 직원들이 저를 들여보내주겠어요. 저는 터덜터덜 건물을 빠져나와 건물 앞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바쁘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 한켠이 욱신거렸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싶어서요. 한창 바쁘게 일해야 할 나이인데 저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외할머니마저 이제 안 계신데 제가 열심히 살아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괜한 짓을 했구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서자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직원이 뒷좌석 문을 열며 대표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대표님이라는 소리에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무작정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무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 대표님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하던 찰나에 제 목소리가 울리자 뒷좌석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딱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남자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누구시죠? 대표님께 볼 일 없으시면 뒤로 물러나세요. 어느새 제 앞을 가로막고 선 직원들이 저더러 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던 비서는 제 팔까지 잡았어요. 저는 뒤로 끌려가면서도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표님, 저 오영숙 씨 아들이에요. 오영숙 씨 아시죠? 저는 이 순간이 저에게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를 막아선 직원들 사이로 대표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저를 데리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저는 비서의 안내에 따라 건물 제2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표실이라고 적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서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달라진 태도로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표실 안에는 저와 대표, 아버지만이 남아있었어요. 그쪽이 영숙의 아들이라고? 내가 알기로는 영숙이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아들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는 엄마와 헤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엄마를 영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도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영숙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돼서 내가 장례식장에도 못 가봤었는데 이렇게 영숙이 아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일하던 회사에 불이 나서 그때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일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네가 여기는 무슨 일로? 그 순간 저를 빤히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은 알켜로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았죠. 그 순간 역시 회사 대표라는 자리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고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일기장 사이에 있던 사진도 바로 위에 올려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외할머니 손에 길러졌어요. 최근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표님 아들이라고요. 저는 애써 갸보여 보이지도 그렇다고 버릇없어 보이지도 않게 말하기 위해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 큰 성인이 당신의 아들이라며 찾아왔으니 아무리 대단한 회사의 대표라고 해도 당황스러울 테니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제가 책상에 올려둔 일기장과 사진부터 확인했어요. 한참을 일기장을 읽어내려고 하던 아버지의 눈동자에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아버지의 마음속에 오영숙,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는 비서를 다시 사무실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지시를 내렸어요. 자네가 날 찾아올 만한 이유는 확실하네. 우선 절차라는 게 있으니 바로 김 비서 따라 병원부터 다녀오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물론 지난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장면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비서의 안내를 따라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김 비서와 웬 남자들이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막 일을 마치고 들어온 상태라 땀범벅이라 씻으려고 했는데 남자들이 제멋대로 들어와 제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댁에서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댁으로 모실 테니 중요한 짐들만 정리해서 나오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비서는 딱딱한 얼굴로 지금 바로 댁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서를 따라 차에 탔어요. 잠시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탄 차는 대궐 같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 사이로 차를 타고도 한참을 들어가야 집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대저택이 따로 없었어요. 순간 제 행색이 너무 남루하게 보일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곧장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집 안은 집 밖의 모습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세트장 같았어요. 휘둥그레진 눈으로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제 앞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시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회사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친자식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심정이 남다르신 거겠죠. 저는 아직 너무 얼떨떨해서 아버지께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듯이 말이죠. 아버지는 제가 외할머니 간호하느라 지난 5년 동안 건설 현장 노동지구를 일했다는 이야기에 가장 놀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에 설명이 된다. 부모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외할머니께서 잘 보살펴 주셨나 봐. 네, 맞아요. 엄마는 워낙 어릴 때 돌아가시기도 했고 매일 돈 벌러 나가느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께서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남의 집 살림 해줘가면서 저를 등에 업고 가셨거든요. 제 이야기를 내내 조용히 들으시던 아버지는 눈물을 얼른 훔치시더니 제 어깨를 양손으로 탁 소리가 나게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외였어요. 너희 엄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만약 네 엄마한테 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널 절대 힘들게 두지 않았을 거다. 이제라도 내가 네 존재를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네 삶이 달라질 거야. 안 그래도 나한테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평생 외롭게 살았는데 이런 순간에 나한테 네가 찾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몰랐었는데 아버지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네요. 엄마와 헤어지고 결혼한 분과 20년 정도 함께 사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낳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 결국은 이혼하시고 현재 혼자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며 이 큰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저를 너무도 안쓰러워하셨지만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도 제가 보기엔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앞으로는 그 힘든 막노동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회사에 들어와서 일부터 배워라. 알아보니까 너 멀쩡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도 했었다며. 그 실력을 왜 썩히고 있어?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도 당장 나와. 난 내 아들이 그런 꼴로 사는 건 죽어도 못 본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제게 못해준 걸 모든 걸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한다고 갑자기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 공부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정식으로 회사에 면접 봐서 입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저와 할머니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그 누구에게도 팔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들으면 저더러 바보냐고 왜 알아서 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냐고 하겠지만 저는 제 주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말조차 어색한 지금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뤄내신 것들을 제가 망칠 수는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나타난 대표 아들이라고 해도 저는 지난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아버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제 경력을 가지고 입사해서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는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이 외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말이죠. 그리고 집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신 아버지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지난 30년을 몽땅 다 쏟아부은 집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외삼촌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다행히도 저의 생각을 모두 다 지지해 주셨습니다. 회사도 정정당당하게 면접 봐서 들어오라고 하셨고 집도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삼촌과의 집에 대한 소유권 문제였어요.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외삼촌은 정말로 저에게 집을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본인이 외할머니의 유일한 아들이니 집은 자기 거라고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아버지 회사 변호사들이 힘써준 덕분이죠. 그리고 소송 중 알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엄마의 소식을 알기 위해 몇 년 동안 소소문을 하는 동안 저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는 외할머니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고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외할머니는 혹여나 나중에라도 엄마가 시집을 가게 될 때 제가 걸림돌이 될까봐 저를 아예 할머니 아들로 신고하셨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서운하기라도 할까봐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처음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었을 때 사실 조금 서운한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점이 오히려 소송에서 좋게 작용했어요.
외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저까지 둘인 상태였으니 저에게도 외할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권리는 있는 거니까요. 덕분에 소송은 수월하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며 간호하고 제가 벌어온 모든 비용이 외할머니에게 사용됐다는 증거가 너무도 명확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 집은 제 것이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에 힘쓰느라 스트레스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이 판결이 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물론 외삼촌은 쉽게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이래서 있는 놈들이 더 하는 거다. 너 부자 아버지 찾았다면서 외삼촌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야겠냐? 제 상황을 알게 된 외삼촌은 이제 부자 아빠 만나 인생 핀자식이 그깟 집 얼마나 한다고 그것까지 욕심낸다고 화를 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그 집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랑 할머니 집이에요. 절대 누구한테도 안 뺏겨요. 만약 외삼촌이 지금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사정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을 외할머니 속을 썩인 것도 모자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니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저는 현재 어느 때보다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낮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2년차 직장인으로 집에서는 아버지의 귀한 외동아들로 이중 생활을 하느라 바쁘거든요. 아버지는 저와 함께 운동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싶어 하시지만 요즘 제가 일에 푹 빠져 사느라 아버지와 시간을 못 보내서 잔뜩 삐져 계세요. 말단 사원이 대표보다 바쁘다는 게 말이 되냐? 이번 주 주말은 절대 출근하지 말고 나랑 놀아주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휴일에 나가서 일하면 이 아빠가 노동청에 신고당해 임마. 아이 자꾸 아들 괴롭히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여자친구라도 만들어서 놀러 다니세요. 처음 이 저택에 들어와 아빠와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도 아버지도 지난 30년 동안 생판 모르는 나무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핏줄은 다른가 봐요. 저와 아버지는 식성부터 해서 취미나 취향까지 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산 지 한 달 만에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저에게 너무 붙어 다니셔서 귀찮을 지경이에요. 여자친구는 네가 만들어야지 임마. 아버지한테 손주 언제 안겨줄 거야? 아버지가 날 놔줘야 여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죠.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봐요. 그곳에서 엄마와 할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저와 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행복한 기적이 일어나시길 깊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두 분 다 이 바닷가 마을에서 평생을 함께 놀고 지내며 자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무렵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밤낚시를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그날도 아빠는 집 근처 바닷가에 혼자 밤낚시를 다녀오시다가 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과속을 하던 차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바로 집 앞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라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고 깬 엄마와 제가 불이 나게 밖으로 달려나갔던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는 교통사고 난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어요. 저는 충격에 빠진 엄마를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던 운전자는 경찰이 와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라 그때 이후 엄마랑 저는 큰 소리가 나면 가슴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는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중학생이던 저도 엄마를 돕기 위해 밤새도록 같이 부업으로 인형 눈을 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두 식구가 살 길이 막막했어요. 하루는 평소처럼 인형 눈을 붙이고 있는데 엄마가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은수야, 엄마가 만약 음식 가게 열면 어떨 것 같아? 분식집 같은 거? 난 좋아. 내 친구 부모님도 분식집 하시거든. 분식집은 아니고 해장국 같은 거 파는 식당은?
해장국이면 엄마가 아빠한테 자주 만들어주던 거? 좋지. 엄마 해장국 진짜 잘하잖아. 사람들이 다 좋아할걸? 엄마 요리 완전 이거잖아, 이거. 저는 엄마의 질문에 양손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엄마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얼마나 좋았냐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엄마만 보면 엄마만의 요리 비법 좀 알려달라고 조르고 집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엄마에게 돈을 주고 요리 좀 해달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잘하시는 요리는 해장국이었는데요. 엄마는 아빠가 밤낚시를 다녀오시거나 술 한잔 하신 다음 날에는 반드시 커다란 냄비 한가득 해장국을 끓여 놓으셨어요. 생전 입맛이 까다로워서 별명이 미식가였던 아빠도 엄마의 해장국을 드실 때만큼은 언제나 칭찬 일색이셨어요. 야, 시원하다 여보. 당신이 끓인 해장국은 당장 나가서 팔아도 손색 없을 정도야. 최고야 정말로. 저는 엄마가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부업보다는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했으면 했거든요. 제가 좋다고 하자 엄마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셨는지 바로 식당 개업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엄마와 저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기로 했어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신 도로를 매일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이 팔린 날 엄마의 지인이 살고 계신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엄마는 지인의 소개로 근처 시장거리에 작은 가게를 싼 값에 얻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모아둔 돈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온 조금의 보험금을 합쳐 국밥집을 개업했습니다. 국밥집 준비에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붓고 나니 반지하집 한 칸 구할 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국밥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매일 학교를 마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가게로 가서 엄마 일손을 도왔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엄마 홀로 주문받고 요리까지 하면서 힘겹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쉴 틈이 없었어요. 이 국밥집이 망하면 우리 모녀는 길거리에 나앉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엄마의 음식 솜씨 덕분에 국밥집은 입소문을 타고 점차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가게터에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 서는 일까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 엄마가 하시던 국밥집에 드나들었죠. 정말 많은 손님이 엄마의 국밥을 맛보시고 단골이 됐어요. 하지만 좋은 손님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가게에 자주 방문해 주시는 손님 중엔 질 나쁜 사람도 많았죠. 엄마가 처음에 시장 근처에 국밥집 열었을 때 주변 상인들부터 근처 동네 사람들까지 엄마에게 여러모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나이에 비해 동안이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미혼 여자가 혼자 음식점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런데 국밥집 일을 돕던 제가 옆에서 엄마라고 부르니 대충 그 모습을 보고 유부녀라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그때부터 주변에서 질문 세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유, 결혼했구나. 난 너무 젊어 보여서 처녀인 줄 알았지 뭐야. 그럼 남편은 뭐하고 살아? 같이 식당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응? 시장 근처 식당에선 대부분 부부끼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엄마가 운영하는 국밥집이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호기심 많은 몇 분들이 자주 남 사장님은 어디 계시냐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항상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리셨거든요. 그 때문에 소문 좋아하는 아줌마들 레이더에 엄마가 딱 걸린 거죠. 딸은 학생이던데 혹시 미혼모야? 아니면 이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은수가 아빠 없이 큰 애처럼 보이세요? 아이고, 혹시 기분 나빴어? 아유, 미안해. 그냥 어떤 남편이 이렇게 예쁜 아내 보고 혼자 식당 일 하게 하나 해서 그랬지. 그래서 남편은 뭐 하는데?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사정이 퍽 궁금했던 아줌마들은 엄마가 아무리 밀어내도 몇 번이고 떼거리로 몰려와 엄마에게 궁금한 것들을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결국 엄마는 아줌마들의 질문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와 사별한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죠. 그리고 그게 아줌마들의 입을 타고 넘어가 주변 상가 사람들은 물론 웬만한 사람들까지 엄마가 사별한 것에 대해 다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이상하게 몇몇 사람들이 꼭 엄마의 일에 한마디씩 말을 얹으며 엄마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일들에 무척 화가 나셨지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그런 일들을 그냥 참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방문한 남자 손님 한 분이 엄마께 주기적으로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다녀온 이후 항상 엄마를 도와 가게에서 일했는데요. 그러면서 꽤 많은 진상 손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은 진상 중에서도 제일 가는 진상이었어요. 어이, 아줌마. 아줌마 남편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남편 죽은 지 오래됐으면 외롭겠다 싶어 그랬지. 이 진상 손님은 국밥집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던 단골이었지만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단체 손님을 몰고 올 때가 많았지만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 진상 손님이 데려온 사람들도 전부 다 성미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게는 국밥집이다 보니 당연히 술도 팔았는데 그 무례한 손님을 포함해 같이 온 일행들은 술만 마시면 술주정은 기본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무작정 서비스를 달라며 온갖 고집을 부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국밥집이 동네 장사다 보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로 소문나면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그 진상 손님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진상 손님에게 술이나 음식을 서비스로 줬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서비스로 술을 괴짝만큼 달라거나 인기 메뉴를 공짜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 손님이 아무리 손님을 많이 데려와도 받는 음식값보다 서비스로 나가는 금액이 더 많아 손해보기 일쑤였죠. 게다가 이 손님은 서비스로 술을 주지 않거나 자신이 달라는 메뉴가 아닌 다른 음식을 주면 그대로 그릇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내가 이 가게에서 국밥을 얼마나 많이 팔아줬는데 고작 이따위 서비스를 내놔? 지금 단골인 날 무시하는 거야? 왜 이러세요, 손님? 제가 손님을 무시했다니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세요. 이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이딴 풀쪼가리 반찬 따위를 서비스랍시고 내오는 게 무시지? 엄마는 가게에 그 진상 손님이 오면 아무리 바빠도 저를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 밀어넣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진상 손님이 지르는 고함이나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도 매번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더는 참고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그 진상 손님의 모습을 몰래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저 사람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아무리 손님이어도 저건 정도가 지나치잖아. 나 영상도 찍었어. 신고만 하면 돼. 아니야.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돼. 가게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손님 함부로 신고하는 거 아니야. 손님을 신고한 가게에 어떤 사람이 오고 싶어 하겠어. 엄마는 속상함이 가득한 얼굴로 제 말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시장 근처의 좁은 가게터라서 신고 한번 잘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며 엄마는 그 남자의 행패를 내내 참으셨죠.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가게 안에 CCTV라도 설치해 놓자고 우겼죠. 엄마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CCTV 설치만큼은 동의하셨어요. 그러다 한동안 일이 바빴는지 그 진상 손님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이전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와서 진상을 부려댄 탓에 거의 매일 힘들었어요. 하지만 달에 한 번쯤 찾아오는 것으로 방문 횟수가 줄어든 덕에 엄마랑 저는 간신히 진상짓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엄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가게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된 때에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날 강의를 다 듣고 오후 늦게쯤부터 가게 일을 돕던 게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마감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아 가게 정리를 하고 있던 때에 그 진상 손님이 자기 친구들 대여섯 명을 이끌고 같이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저 근데 저희가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이, 당연히 괜찮지. 내가 여기 한두 번 오나? 참, 얼른 국밥이나 줘요. 인원수 딱 맞게. 그런데 아무리 마감 시간이 지나도 진상 손님은 나갈 생각을 안 했고 오히려 술 좀 더 마시겠다면서 술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멋대로 꺼내가서 마시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조금만 참으면 나가겠지 싶어서 그 진상 손님들이 먹고 마신 걸 철저하게 적어놓으며 그들이 식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렸죠. 하지만 마감 시간에서 1시간이 더 지나도 그 사람들이 일어날 생각을 하질 않는 겁니다. 은수야, 너 내일 아침부터 수업 있다고 하지 않았어? 먼저 집 들어가. 엄마가 가게 정리하고 들어갈게. 싫어. 저 아저씨들이 엄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나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같이 기다리자. 아휴,
그럼 엄마가 가서 말해보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는 자기가 기다렸다가 가게 문을 닫을 테니 저보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제가 곁에 있겠다고 하자 결국 손님에게 가서 직접 마감 시간이 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마감 시간 다 돼서요. 이제 그만 나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감 시간 끝났다고 그래? 그리고 무슨 식당이 손님한테 나가라 말라 해? 그럼 이 남은 음식 다 어떻게 하라고? 남은 음식 제가 다 포장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데워 드셔도 맛 괜찮을 거예요. 참나 됐수다. 뭐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라고 집까지 싸가서 먹으래. 남편 죽어서 과부된 년이 만든 음식 좀 팔아줬더니 손님 귀한 줄을 모르고 내가 과부년이 만든 음식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 진상은 그렇게 화를 내더니 자신이 먹던 국밥 뚝배기를 그대로 들어 엄마에게 남은 국밥을 부어버렸어요. 엄마는 갑자기 국밥을 뒤집어 쓰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셨죠. 조금 멀찍이에서 상황을 보고 있던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허겁지겁 엄마한테 뛰어가서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며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안 먹으면 안 먹는 건지 왜 음식을 사람한테 뒤집어 엎어요? 이건 또 뭐야? 어린 게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줄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진상 손님에게 다시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팔을 잡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고개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할 가치도 없는 그 진상 손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기분 상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음식값은 받지 않을 테니 그만 노여움 푸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고작 몇 푼 안 하는 음식값 받자고 이러는 줄 알아? 이 옆에 내가 장사에 기본도 안 돼 있구만. 음식 맛 좀 괜찮다고 손님한테 이따위 푸대접해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아닙니다, 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는 본인께서 잘못하신 일도 아닌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진상 손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허리를 굽혀가며 거의 30분 넘게 사과를 하자 그때까지 계속 언성을 높이던 진상 손님이 그제야 피식 웃고 엄마에게 삿대질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손님 보고 나가란 식당이 어딨어? 내가 정말 기분 나빴는데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어? 당신 과부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딸년 교육도 앞으로 잘해. 한심하게 남편 잡아먹은 여편네 주제.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딱 한 번만 봐준다. 에이, 더러워서. 진상 손님은 엄마를 보고 비웃듯이 웃더니 가게 바닥에 침을 뱉고 자기 일행들과 같이 식당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저 하나 잘 키우려고 노력하신 것밖에 없는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하다니요. 게다가 진상 손님이 그렇게 말하고 엄마에게 국밥을 부어버릴 동안 그 진상 일행 중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밌는 구경이 났다는 듯 웃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들을 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모두가 소름 돋을 정도로 그 진상 손님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엄마의 머리와 몸을 대충 닦아주고 잠시 쉬게 했어요. 제가 주변 정리를 하는 동안 엄마는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얼굴로 멍하게 의자에 앉아 계셨죠. 엄마와 가게를 나올 때 엄마는 많이 놀라셨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조심히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많이 지나 국밥이 식어 있었기에 엄마는 화상을 입거나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엄마는 마음에 큰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날 가게를 좀 쉬는 게 어떻겠냐 물었더니 엄마는 힘없이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가게를 쉬겠다고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엄마는 국밥집을 시작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아무리 쉬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가게를 일주일 동안 쉬셨습니다. 그 일을 겪고 저도 정말 울분을 느끼고 답답함에 가슴을 쳤는데 그런 수모를 겪으신 엄마는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쉬는 동안 엄마는 방에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제가 방에 온종일 누워 계시는 엄마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면 울고 계신 적도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밥집을 하셨으니 1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신 건데
그동안 그 무례한 손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 그 국밥집 그만하고 다른 일 하는 게 어때? 난 따로 아르바이트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나이에 무슨 다른 일을 해. 국밥집 말곤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아니야, 찾아보면 분명히 다른 일 있을 거야. 뭐 그건 차차 생각하고 우리 기분 전환할 겸 여행 다녀올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근 10년 동안 어디 놀러 간 적도 없잖아. 응? 엄마. 그러게. 네 아빠 그렇게 가고 어디 여행 한 번을 안 다녔네. 응. 그러니까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 엄마 가고 싶은 곳이면 난 어디든 좋아. 그렇게 저는 대학교 방학 기간에 맞춰 가게 문을 닫고 엄마랑 며칠간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고 쉬다 보니 엄마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시더라고요. 여행지에서 엄마와 이것저것 많이 사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한 번도 엄마랑 여행다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더 열정적으로 여행을 즐겼어요. 그 후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엄마와 찍은 사진을 보며 여행지에서 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엄마가 분위기 있고 예쁜 옷가게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유, 은수야, 이 옷 좀 봐봐. 옷들이 어쩜 이렇게 다 고운지 모르겠네. 매일 이런 예쁜 옷만 입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기만 하면 다른 소원이 없겠어. 저는 그때 대학교 졸업반이라 취직을 할지 사업을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들었던 엄마 말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엄마를 모델로 해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엄마에게 옷을 입어달라 부탁하고 쇼핑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내 나이에 무슨 모델이냐고 하면서 거절하셨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제 말에 마음을 여셨는지 곧잘 포즈도 생각하셔서 사진 찍을 때 바로 자세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연 쇼핑몰은 초반부터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엄마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모델이야. 생각만으로도 남사스럽고 부끄럽다 얘. 엄마 모델로 찍어서 올린 옷들 이번에도 품절됐어. 있잖아 엄마, 이제 국밥집 그만하고 나랑 같이 쇼핑몰 운영하면 안 돼? 생각보다 쇼핑몰이 잘 돼서 나 엄마 도움 없이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응? 엄만 제 말에 며칠 동안 깊게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동안 하던 국밥집을 정리하고 저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엄마가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래서 엄마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국밥집을 정리하자고 졸랐죠. 엄마가 하던 국밥집은 크기는 작지만 목도 좋고 그동안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금방 좋은 가격에 넘어갔습니다. 그 후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엄마를 모델로 사진을 찍는 일에 가장 공을 들였죠. 쇼핑몰 모델이 된 엄마는 행복해 보였어요. 전 엄마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가장 좋았던 건 엄마가 다시는 진상 손님을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도 진상 손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국밥집에서 엄마와 함께 겪었던 진상 손님에 비하면 쇼핑몰 진상 손님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다시는 엄마가 그런 험한 일을 겪거나 참지 않도록 열심히 쇼핑몰을 운영해 성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쇼핑몰 사이트에 올릴 옷을 구매하러 자주 들리던 곳에서 같은 나이대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나이대의 사람을 만나는 건 희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저는 통성명을 한 후 생각보다 쉽게 친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옷가게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인데 사업을 이어받기 전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쌓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업계에 종사해서 그런지 통하는 것도 많았고 서로 고충도 비슷해서 같이 밥 먹고 술 한잔하며 점차 서로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제 눈에는 꼼수 한 번 안 부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는 보통 새벽에 나가 물건을 떼왔는데요. 그때마다 남자친구와 같이 만나서 물건을 떼러 가곤 했어요.
남자친구는 언제나 시간 어기는 일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한 번 정도는 새벽마다 나오는 게 피곤하다고 불평불만을 내비칠 법도 한데 그런 말이나 행동이 일절 없었어요. 그런 뚝심 있고 성실한 모습에 천천히 반했는데 남자친구도 저처럼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반했다며 먼저 호감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렇게 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게 된 이후에는 휴일마다 엄마와 저 남자친구가 다 같이 모여 밥도 몇 번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남자친구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해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의 행동과 태도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셨죠. 널 대할 때나 다른 사람들 대할 때 태도를 보니까 괜찮은 애 같네. 은수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만 진우라면 네 남편감으로 딱 맞을 것 같은데. 정말? 나도 진우라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내가 엄마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이 있나 봐. 그래, 엄만 네가 진우랑 결혼하면 언제 해도 상관없으니까 둘이 잘 얘기해봐. 저는 엄마의 결혼 허락이나 다름없는 말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위기 좋게 데이트하던 중 저는 먼저 남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놀라면서 자신도 오늘 결혼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프로포즈하게 됐어요. 꼭 남자친구와 제가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행복했죠.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아직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어요. 남자친구야 저희 엄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자주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상견례 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쯤에 남자친구네 집 근처 음식점에서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약속 잡았죠. 그날 얼마나 긴장되던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들고 있던 손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약속 자리엔 어머니만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말만 듣다가 이렇게 실물 보니 너무 좋네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도 정말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선... 아, 우리 박간 양반은 지금 가게에 일이 생겨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같이 못 왔어요. 늦게라도 온다곤 했는데 아마 못 올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은수 씨 정말 보고 싶어 했는데 너무 아쉽네.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던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날 가게를 일찍 닫고 오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약속 장소로 오시던 도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시는 바람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일을 수습하러 가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만 약속 자리에 나오셨던 거예요. 저는 약간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식사하는 내내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죠. 전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선 약속 자리에 계시지 않아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면 아버님도 분명 괜찮은 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최대한 가까운 날을 잡아 상견례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제 말에 남자친구도 좋은 생각이라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각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남자친구의 제안을 양측 부모님들께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후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약속 장소 예약도 다 마쳤을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약속 당일은 날씨도 좋았고 차도 안 막히고 모든 게 다 도와주는 기분까지 들었죠. 약속 장소는 큰 한정식 집이었는데 예약해둔 방 앞에서 엄마가 많이 긴장하셨는지 방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시더라고요. 은수야, 엄마 괜찮아 보여? 우리 은수 시부모님들 분들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엄마, 난 그 나이 때에 엄마만큼 예쁜 사람 본 적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들어가자. 엄마 닮아서 예쁜 딸인데 어련히 예뻐하시겠지. 그래, 우리 딸 이렇게 예쁜데 당연히 예뻐하시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상견례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런 걸 악연이라고 하는 걸까요? 엄마와 저는 방문을 열자마자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발이 멈췄어요. 아니, 몸이 굳었습니다. 그곳엔 상견례 자리에서 절대 만날 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엄마와 제가 식당을 하고 있었을 때 엄마 머리에 국밥을 쏟아버린 진상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제 남자친구의 부모님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와 엄마를 본 그 남자도 우리가 누군지 알아본 건지 점차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국밥을 붓고 모욕을 준 사람과 만날 거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겠죠. 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서 웃지도 못하고 제게 다가오는 남자친구에게만 인사를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꼭 금방이라도 기절하실 것 같이 보였어요. 게다가 잘 보니까 식탁 밑에 곱게 포개어 놓은 손까지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 표정과 엄마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챈 남자친구가 입모양으로 뭐라 말 걸었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싸늘한 시선으로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진상 손님을 지그시 보고 있었는데 제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은수 씨도 그때 보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더 반갑네. 이쪽은 우리 바깥 양반이에요. 그때 못 봤으니까 지금 처음 보는 거네?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 뵙는 분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잘하는 분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말을 건네셨지만 저는 오로지 그 진상 손님만 노려보면서 대답했어요. 그러자 뭔가 낌새를 눈치채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다시 제게 말하셨죠.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하고 아는 사이예요? 제 의문스러운 말에 남자친구도 절 의아하게 쳐다봤고 남자친구 어머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되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손님 얼굴을 빤히 보면서 말했어요. 네, 아는 사이죠. 아주 많이 말이에요. 이보세요. 혹시 저만 놀란 거 아니죠? 제가 보기엔 그쪽도 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세상 참 좁네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반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당신이 온갖 진상짓 해도 상관없는 국밥집 손님인 줄 아세요? 지금 엄마랑 저 여기에 국밥집 주인으로 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상견례 자리에서 예의 없고 몰상식하게 반말을 해요? 자기야, 갑자기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래? 자기, 이전에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나? 우리 엄마 국밥집 할 때 봉변당했던 일.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믿기질 않는데, 와, 그때 엄마한테 국물 부은 진상 손님, 지금 여기 계신 자기 아버지야. 뭐? 그게 정말이야?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연애 초반의 남자친구는 제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귀여워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전부 다 말해줬는데요. 그중엔 제가 쇼핑몰을 하기 전에 엄마와 국밥집을 했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때 전 남자친구에게 엄마와 제가 이전에 국밥집 하면서 겪은 최악의 진상 손님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 일에 대해서 듣고는 마치 본인이 직접 겪은 일처럼 절 대신에 엄청 화를 내줬어요. 세상에 아직도 그런 손님이 있냐고, 식당에 와서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은 아주 질 나쁜 사람이라고 욕까지 하면서 화를 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본인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 제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사이 그 진상이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옛날 일을 끌어오나? 젊은 사람이 옛날 일은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를 봐야지. 그리고 내가 그랬던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 이유요? 가게 마감 시간이 넘었으니 이만 나가달라고 했던 게 잘못이에요? 그게 사람 머리에 국물 부어버릴 만큼 잘못이에요? 그리고 옛날 일이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뚝배기만 보면 흠칫 놀라요. 그 옛날에 당신이 머리에다 국물 부어버린 탓이에요. 그리고 과부가 만든 음식은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우리 엄마한테 막말도 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저 이 결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세상에서 가장 증오스러운 사람을 시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없어요. 엄마, 가자. 저는 말을 끝내고 엄마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나가려고 하자 남자친구 아버지인 그 진상이 한마디를 안 지고 말하더라고요.
에이씨, 차라리 잘 됐네. 저런 싹수 없는 며느리 나도 우리 마누라한테도 필요 없어. 그리고 딸은 어미 팔자 담는다는데 괜히 결혼시켰다가 우리 진우 일찍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원. 나도 너네 같은 사돈 필요 없어요.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꼭지가 돌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뺨이라도 한 대 때리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보다 먼저 엄마가 밑반찬으로 나온 깍두기 그릇을 들어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그릇을 바로 그 진상 남자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에이, 이게 뭐한 짓이야? 너 미쳤어? 네가 뭔데 감히 내 딸 팔자가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 과부라고 과일씨하고 손 한 번 잡자며 추근거리고 내 엉덩이에 손이나 대던 놈이 뭐가 어째고 저째? 어떻게 그 세월이 지났는데 그 나이 먹고 입 놀리는 게 이전이랑 다를 바가 없는지. 네 아들 팔자도 눈에 훤하다 훤해. 이런 무식하고 쌍스러운 집은 내 쪽에서 먼저 사양이야. 내 금쪽같이 귀하게 키운 딸 너 같은 집에 보낼 것 같아? 너희가 아무리 매달려도 내 딸 절대 안 보내. 엄마의 고함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놀란 건지 버벅거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머, 아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차분히 말하면서 풀어나가야지. 먼저 싹수도 없다 재수도 없다 막말한 게 누군데요? 그리고 너무하다고요? 지금 너무한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 엄마 10년 넘게 괴롭혀놓고 지금도 짐승만도 못하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한 거죠? 아이,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는 알아? 내가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알겠어? 저는 엄마한테 손 찍어 마려고 일어나는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깟 옷 얼마나 한다고. 고소하려면 해요.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근데 우리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신이 가게에서 진상 부린 거 CCTV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우리도 그걸로 당신 고소 진행할 테니까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요. 그렇게 소리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엄마와 같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잡으려다가 자기 부모님이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제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대로 엄마를 모시고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그 인간을 만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속상해하셨어요. 저도 기대했던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 너무 슬프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옛날에 제가 촬영했던 그 진상 영상은 물론이고 가게에 달아놨던 CCTV 영상까지 모조리 찾아 고소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저와 우리 엄마를 고소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전엔 고소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의 저로선 참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문자를 했습니다. 사실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여기서 남자친구와 제 연은 완전히 끝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문자를 받고 제 집 앞으로 찾아왔지만 전 만나지 않았죠. 아직 사랑하고 있었지만 얼굴을 보면 그 무례한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라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만나주지 않자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고민한 끝에 저는 대화로 인연을 정리하는 게 맞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우리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 그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했던 제 말보다 다른 말이 더 중요했나 봐요. 은수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지. 나 네 마음 다 이해해. 근데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아? 너 지금 그게 궁금해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그래, 궁금하긴 하겠네. 그럼 내가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그거 보고 너 스스로 판단해. 전화를 끊고 저는 그간 남자 진상이 저와 엄마를 괴롭혔던 행적이 담긴 영상들을 보냈습니다. 웃기게도 그 영상을 본 뒤로 제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 아저씨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온 영상으로 보냈으니 할 말이 없어진 것이겠죠. 그러다 몇 달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낸 고소장을 받고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었어요. 제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자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와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대신해서 사과하겠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몇 번이고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자네가 나한테 미안해하고 대신 사과를 하나? 당사자는 뭐하고? 직접 와서 사과하기 전엔 고소 취하는 절대 없어. 그럼 제가 아버지 모시고 올게요. 그리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절 봐서라도 한 번만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됐어. 난 더 할 말 없으니 돌아가게. 엄마의 단호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우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그 진상 아저씨는 집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본인 아내가 얼른 들어오라 타박하니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 표정을 보아하니 한바탕 말싸움이라도 했나 봐요. 아무래도 과부라고 사람 괴롭히고 무시하던 인간이 자기 남편이라는 게 부끄러웠나 보죠. 그날은 제가 아무것도 몰라 실례했습니다. 많이 기분 상하셨죠? 저희 남편도 그날 일 많이 반성하고 있답니다. 여보 뭐해?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남자친구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그 아저씨의 등을 떠미니 그 사람은 머뭇거리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열이 받아서 그랬던 거지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나쁜 뜻은 없긴 뭐가 없어. 이게 무슨 엎드려 절 받기도 아니고.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가요.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돌아가. 엄마는 아저씨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거실에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그들에게 굵은 소금을 가져와 한바탕 뿌려댔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뿌려대는 소금 맛을 보곤 그들은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당연히 고소를 취하하는 일도 없었죠. 사실 고소는 아직 진행 중인데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합쳐져서 벌금이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록도 남을 거라고 봐요. 저는 남자친구 부모가 어렵사리 얻은 기회를 이런 식으로 날려먹은 것에 기가 찼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남자친구가 어떻게 성실하게 자랐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였어요. 어쩌면 남자친구에게도 제가 모르는 나쁜 면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로 연락은 물론 연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들리는 바로 남자친구는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부는 더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게 됐어요. 하지만 속이 홀가분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친이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시부모로 모시고 살 순 없으니 차라리 이렇게 연이 끊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한바탕 앵마기한 셈 진짜고 하면서 다시 쇼핑몰 모델 일에 집중하고 계세요. 제가 넌지시 기분은 어떠냐 여쭤보니 엄마께선 시원하고 속상하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네가 좋은 남편감 만났는데 혹시 나 때문에 결혼 못한 거면 어떡하나 좀 속상하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난 엄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 평생 노처녀로 엄마 곁에 붙어서 여행 다니면서 살래.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워낙 흉흉한 뉴스가 많이 나오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엄마가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날 이후 딱 한 번 재판 때문에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진상이 조금이나마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진상은 재판장 앞에서도 손님은 왕인데 감히 식당 주인이 손님을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진상 부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 진상은 본인 아내랑 같이 왔는데 아내분이 너무 부끄러워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에 나와서도 그 진상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아내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해도 말이에요. 아내분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도 못 드시던데 그 부분은 좀 측은했습니다. 본인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창피한 것 같았어요. 저와 엄마가 법원에서 나왔을 때 법원 앞에서 그 진상과 아내가 싸우는 걸 봤는데요. 지나가면서 들은 바로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고소건으로 두 사람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엄마에게 사과하러 온 날 제대로 사과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친 거나 다름없죠. 저는 이번에 고소가 다 끝나고 나면 엄마랑 함께 또 여행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가서 스트레스도 잔뜩 풀고 10년간 참고 살았던 그때 기억을 훌훌 털어낼 거예요. 그땐 절박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손님 쌍놈 짓을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쇼핑몰 운영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진상은 마냥 받아주고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더 혹독하게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 진상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악성 소비자의 행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참지 말고 법의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편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야기 들으신 모든 분께서 진상 만나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